수업은 일단 해야 되니까. 네. 수업할까요?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졸리신 거죠? 벌써 오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제발 졸지 말고 졸리시면 제발 뒤에 가서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신 좀 들면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고요. 네. 수업은 들어야 되고 잠은 오고 네. 이게 힘들어요. 그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정신 먹고 앉아서 얼마나 졸리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눈꺼풀을 잘랐다는 거 아니야. 그분이 누구예요? 응? 누구라고요? 예, 달마대사는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잠이더라는 거야. 이 눈꺼풀 계속 내려오는 거야. 무거워서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칼로 양 눈꺼풀 다 잘라버렸어. 달마대사가. 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제자가 달마대사님에게 스님 저도 불제자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눈꺼풀 잘랐는데 뭘 내놓겠느냐. 그래서 칼을 끄집어내서 왼쪽 팔을 확 잘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내놨다고. 이게 해가 스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소림사를 개창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인사를 할 때마다 보통의 사람들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시부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한순이 없잖아. 그래서 스승의 입장을 배려해서 시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사했다는 거예요. 시부 스승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승님을 배려할 거니 한쪽 팔이 없잖아요. 시부 이렇게 스승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전에 명절 때 되면 이렇게 특선풀을 많이 할 때 소림사양을 많이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게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다운받지 않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다운받아 본다면 소림사양을 보면 거의 이렇게 시부 이렇게 해요. 그건 누구예요? 자기 스승이었던 해가 스님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졸리신 분 얘기하세요. 칼을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눈꺼풀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해 놓고 계시고요. 네. 살리려면 눈 바짝 떠야 돼요. 그죠? 네. 자, 가겠습니다. 512쪽. 512쪽. 민족 분열 통치 보겠습니다. 문화 통치죠? 문화 통치란, 여기 되겠죠? 네. 직접 통치 방식이다 보니 너무 반발력이 커지더라. 이게 터져나온 게 3.1운동이더라. 간접 통치 방식으로 친일 분자들을 양성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더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3.1운동을 계기로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작됐다. 사이토 마코토인데요. 그 밑줄 긋고 필피 한 3개 할까요? 여기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문화통치식이에요. 사이토 마코토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최소 잡아야 돼요. 사이토 마코토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나오면 무조건 20년대 네, 문화통치식이다. 바꿉니다,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실은 부임한 건 1919년인데요. 네, 20년대 이런 사건이 터지자 바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무당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용. 총독에게 문관 임명 권한을 하게끔 하였다. 총독의 문관. 실제로 해방될까지 한 명의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된 적이 없다. 두 번째, 헌병 경찰이 폐지되고 보통 경찰제로 갔다. 이제 일반 경찰. 실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니은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밑에 실상의 니은번. 경찰서와 장비가 3배나 확대됐고 경찰 인력도 증가되었다. 대신에 또 고등경찰제가 만들었다. 고등경찰이 밑줄 볼까요? 이건 이제 독립운동가도 책출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등경찰들이죠. 네, 요즘 치면 정보과 형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즘 치면은. 그 다음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을 폐지했다.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을 폐지했다. 거기 칼도 찼다고 얘기했어요. 폐지했다. 원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으로 허용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간행되기 시작됐다. 니을번 2차 조선 교육령이 제정되었다. 보통학교 교육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조선을 필수 과목으로. 3차 교육령이 가면 어떻게 되죠? 구분해야 돼. 뭐 1차만 덜렁 알아서 안 되고 다 알아야 돼. 2차 때 뭐라고요? 필수 과목으로. 3차 교육령 때는요? 조선어가 2차, 3차 틀어진다고. 필수 과목.
수의 과목, 수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택 과목이 됐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조선어를 듣고 싶으면 조선어 선택 과목에 우리 대학교에서 학점 신청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안타까운 것은 선택해서 한국사 수업을 들어갈 거죠. 문제는 이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4차 갔을 때 우리 조선어 들을까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요것만 구분하면 돼. 이것만 구분하면 돼. 2차 때 필수. 3차 때 수의 과목. 수의 과목은 선택해서 학점 신청하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 자, 여러분 한국사 수업 듣는 선생님이 안 계셔. 어떻게 할 거야? 원장님 와서 수업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사 수업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지. 한국어하고 한국사 선생님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수의 과목이라 불러요. 4차 때는 아예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의 별표를 좀 해야 되겠죠? 경성제국대학의 별표. 자,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진 게 소학교, 중학교밖에 없다고요. 물론 이제 사범학교가 있긴 하죠. 알아야 할 것은 사범학교는 요즘에 대학에 있는 사범대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중학교 졸업자들을 갖다가 양성해, 단기간에. 양성하고 어떻게 중학교 선생님과 소학교 선생님을 발령내는 그런 교원 양성 단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사범학교는 대학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은 우리나라에게 가르치는 건 기술교육만 가르친다는 거야. 단순 노동하는 기술교육만 가르친다는 거야. 절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전개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것만 교육시키고 이걸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거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한 거거든. 이걸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야. 이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대학이 필요한 거거든. 그잖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뭐 철학도 가르쳐야 되지. 뭐 가르쳐야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뜻있는 인사들이 돈을 모으잖아요. 이게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1922년, 23년에 주로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총독부가 건든다고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대학 만들어줄게. 그 대학이 뭐예요?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출발이 여기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으로 만든 대학교는 사라졌죠. 여기는 문제는 근데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이 다니는 학교가 됐어요. 조선인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인구 비율을 보면 조선인들은 한 20% 학생 수를 본다면 여기 한 7, 80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들 입학 자격이 까다로워졌겠죠. 친일 성향의 자제들이 한해서만 여기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선조들 중에서 이 시기에 1920년대에 대학을 단시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본인의 학력을 숨겨. 나는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돼. 왜? 그때 대학을 나오게 된다는 거 결국 그거밖에 없잖아. 저 시기에. 경성제국대학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다고 자기가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되면 어떻게? 자기 신분이 약간 이상해지잖아. 혹시 아버지께서 친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변명이 불가해진다는 거지. 그죠? 네. 가끔 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봤죠. 그때 경성제국대학 안 가셨어요. 친일화 좀 하시지. 그럼 용인 한 20만 평, 손해 한 30만 평. 친일 부호로서 땅덩거리고 살 텐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으셨어요. 공부 빡세게 만들고 시험 공부 빡세게 하겠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혼났죠. 이런 이 갓나 새끼 이렇게 되게 얻어먹었죠. 어디 매왔어 이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농담 삼아 하는 거고요. 요 경성제국대학이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 설립하고 싶었지만 총독부에서 거부해서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다. 다시 하나씩 또 가보죠. 그 밑에 가볼게요.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실상 부분에 공산주의를 체포한다고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민족운동, 즉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다. 연도 외워야 돼요. 1925년. 치안유지법 5글자네요. 20년대 만들어진 법인데 그래서 25년이 되겠네요. 치안유지법 5글자예요. 25년이에요. 치안유지법 5글자. 외우실 것, 절대 외울 것.
그 다음에 실상 학교가 부족했고 유상교육으로 취학률이 매우 낮았다. 돈을 받는 교육 힘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조선사 편수의 설치. 조선사 편수의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25년에 조선사 편수에 20년 되면 어떻게 할까? 친일하는 사람을 뭐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조선사 편수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에 갑니다. 동경제국대학에 역사학부를 들어갑니다. 일본인 교수로부터 역사를 배워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배울 때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죠? 선생님의 그 사조를 많이 따라가게 됐거든요. 역사학부에서 공부했던 친구는 전부 다 일본 교수로 배웠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친일 성향의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졸업을 한다고요?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할 거 아니에요. 귀국의 첫 취업 직장인 총독부라고요. 그 총독부 산하에 조선편수회라는 연구기관 단체가 있다고. 얘들이 우리나라에 역사책을 만든다고. 그 책 제목이 조선사예요. 이 책 제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은요, 내용은요, 지극히 민족적 성향을 띠는 게 아니라 친일 성향의 역사책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조선사 편수예요. 이 책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조선사는 책은요, 지극히 주관적 사관이지. 그지? 주관적 사관이지. 주관적 사관이지. 역사가가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했다는 거예요. 크로체, E.H. 카, 콜링우드, 신치호 선생님 주장한 주관적, 그죠? 상대주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얘기지. 친일했던 사람들 후손들이 물어보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일제시기에 철도를 넣고 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산업여건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이 정도까지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죠? 주관적이죠. 자, 그럼 이걸 반박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편협됐잖아. 야, 이게 실제 증명할 수 있어? 이 내용이 나온 얘기를 갖다가 실제 증명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누가? 반박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누구예요? 진단학회 주장한다고.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조선사 편수회하고 진단학회하고. 이게 증명할 수 있어, 니네? 너무 주관적이잖아, 이거. 증명해봐. 이게 실증주의예요. 실제 증명해봐. 진단학회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구분 잘 할 수 있겠죠? 20년대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도 왜곡하고 있다. 그 책 제목은 조선사다. 일본 동경에 제국대학 나온 역사학부 애들이 와서 취업에서 만든 첫 책 봤더니 엉망진창이더라. 비판했죠. 야, 이 내용들이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봐. 증명하면 진짜 역사잖아. 니네 주관이 너무 가미된 거 아니야? 진단학회, 실증주의, 반박. 같이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밑에 일제의 속셈, 소수의 친일세를 키우는 민족 분열 정책이다. 자치론 등장해 별표하겠습니다. 자치론자. 20년대 자치론이 등장합니다. 자치론이란 우리는 이미 일본에게 먹혔단 말이지. 일본이 식민지임을 인정하자는 거야. 식민지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 자국, 우리 조선인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자. 야, 우리 식민지잖아. 식민지를 인정해, 부정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선인은 우리 조선이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이게 자치론자들이야. 자, 가볼게요. 이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나?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미당 서정주, 이런 시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에 해당돼요. 그 당시에 꽤나 덕망 있고 이름 높았던 문학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죠? 신문에 매일 연재돼. 님이 부르시며, 천황이란 뜻이에요. 천황이 부르시면 전쟁터에 빨리 자진해서 총칼 들고 가야지. 이런 신문을 매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매일 때리는 거야. 네. 즉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친일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네. 이게 자치론자예요. 자, 봐보시면 훗날 민족주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자, 볼게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던 자치론을 주장했던 자, 자치론자들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강수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식민지잖아. 인정해야지. 왜 발뺌하려고 그래? 대신에 우리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 택하는 게 어떻겠어? 일본 애들 잘 얘기해가지고. 이게 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그 다음 B자만 붙이면 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죠. 자치론자를 어떻게 비판해야 되겠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이강수 반대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누구예요? 훗날 신간의 주요 멤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됐죠?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 이렇게 구분 꼭 하셔야 돼요. 네, 신간의 구성 요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플러스 사회주의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네. 아닐 B자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비타협적이니까. 아닐 B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513쪽 치안유지법 1925년 연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 가보죠. 일본 내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인구가 급증, 일본 내 식량의 부족과 쌀값 폭등, 이걸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용, 품종 개량, 비료 사용 확대, 수리시설 확충, 개간, 밭을 논으로 바꿔버렸어.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단작화 사업이 단작화가 되는 거죠.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되지 못하면 이거 단작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쌀 생산 증대 계획, 각지의 수리조합을 조직, 토지 개량 사업을 전개했다. 결과가 증산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을 수탈해 가는 것. 우리가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관계없이 지네 목표량을 가져가는 것. 두 번째, 한국의 쌀 부족으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잡곡에 밑줄 것이고 만주에 밑줄 것이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수출하고다 보니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미국 80%가 인천 제물포 항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 제물포에 가면 지금도 그 미국 창고들 지금도 아주 헐렁한 창고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네. 제물포라뇨. 제물포를 갈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하죠. 네. 두 번째, 증산에 필요한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곡물 운반비 등 경비를 우리 농민에게 전부 다 부담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농민이 몰락하고 되고 유랑민과 하전민, 소작농이 증가되고 이농, 농토에서 떠나는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1920년대 소작쟁이 발생의 원인 제공 중에 하나, 소작쟁이 밑줄 긋습니다. 소작쟁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뭐가요? 산미증식계획이요. 왜? 농민들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농사지을 같은 데 먹을 게 없어지는데 굳이 농사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구조로 변화됐다. 즉 잡곡을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밭을 전부 다 논으로 개간해버렸다는 거예요.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밭작물에서 꽤 많이 나오잖아요. 조피, 수수, 보리, 뭐 다양한 농작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온통 모든 것이 벼 재배하는 걸로 단작형으로 굳어져 갔다. 3번 가죠. 해사령 폐지. 요 이미 했죠. 해사령이 폐지됐다. 뭐로 갔다는 거죠? 신고제로. 일본 애들이 기업을 설립하기 편하게끔 만들었다. 해사령 폐지하고 신고제는 같은 말로 쓰이는 거야. 해사령 폐지와 신고제는 같은 말이에요. 관세 관련 보죠. 관세 폐지 1923년. 값싼 일본 제품 수입이 증가되고 한국인 회사가 더욱 어려졌다. 자, 잠깐만요. 넘기지 말아보세요. 여름을 넘기지 말아보세요. 관세 폐지 적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관세를 받았어요? 오, 좋아. 몇 년?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조미, 수호, 통상. 수업을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반복 수업에서 잘하는구나. 이때 처음으로 몇 %? 일반하는 것은? 사치품은?
네, 30% 미만을 받는 걸 미국가 돼 있죠. 그래 다음에 일본과 새로운 걸 조약을 맺잖아요. 그죠? 조일 통상 장정 적용받는 거죠. 자, 봐봐요. 그럼 1923년대 와봐요. 이렇게 지금 쭉 봐봐요. 여기까지 오면 근 한 40년 가까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뭘 받기 시작한 거야? 관세와 항세를 받기 시작한 거잖아.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받는 거고 배에 접안시키는 항세를 항구를 이용해서 항세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걸 계속 받아왔다고. 근데 일본이 이걸 앞으로 관세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요. 또는 청나라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의 우위를 택하기 위해서 관세를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뜬 봉사가 아닌 이상 수입이 줄어드는데, 국가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어요. 20년 되면. 1910년대에 나라 끝장났어요. 대한제국이. 쉽게 해서 무정부 상태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에서 이걸 제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세 아직 철폐가 안 돼서 관세의 조짐이 보이자 평양의 조만식 선생이 뭐 하는 거야? 물산 장려운동이 벌어진다고. 일본 모품을 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운동하고 있죠. 그죠? 일본 자동차, 일본 의류, 일본 맥주 매일 나오는 게 이런 뉴스들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20년대판 물산 장려운동 하고 있는 거죠. 예. 요거 기억하셔야 돼. 관세 철폐 조짐이 보이자 평양의 조만식이 물산 장려운동을 펼쳤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한 게 아니라고. 이런 조짐이 있었다. 물산 장려운동이 이렇다. 평양의 조만식.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네, 물산 장려운동. 전 국민이 나섰겠죠. 물산 장려운동은. 어때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물산 장려운동은 전 국민이 나서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 기업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해요. 왜? 그 커뮤니스트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걸 원칙을 하는 거야. 근데 민족주의 기업인들이 중심으로 되면 그이들만 돈을 벌어. 그이들이 사회에다 내놓지 않아. 한원 내놓지 않아. 그래서 사회주의들은 반대하는 거야. 왜? 이데올리가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아셨죠? 전 국민이 동참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물산 장려운동에 민족주의 기업가들이 중심이 된 거지 전 국민이 동참했다 이런 질문 틀린 거예요. 아까 방금 누구에 반대가 있다고요? 사회주의자들. 네, 그래도 이데올로기가 틀리잖아, 우리하고. 경제구조 다르잖아.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그런데 뭐야?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 공동생산, 공동부의.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능력 있는 만큼 버는 거잖아.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문화통치의 본질. 민족의 이간질. 소수 친일분자를 키우는 것들. 뭐, 이런 목적이었다. 친일단체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동동지회, 교풍회. 그 윤치호라는 사람이 독립협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철종의 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독립운동에 열심히 몸바쳤던 사람인데 윤치호가 친일로 돌아서 버렸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한용과 윤치호가 친일로 돌아섰다는 것. 을사늑약 이후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것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가겠습니다. 30년대 한국 신민화 정책.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 한국 신민화 정책. 대표적인 게 한국 신민화 정책에 나타나죠. 자, 뿌리합니다. 다시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된다.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야. 한국 신민화 정책이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 두 번째, 내선일체. 내는 일본을 얘기하고 선은 조선을 얘기해요. 일본과 조선은 한 사람들이다. 한 몸이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 같으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죠?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한국 신민화 정책. 황제국가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 천황의 충성. 천황의 충성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그 대표적인 내용 하나씩 보죠. 국가총동원법. 1938년.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이렇게 대륙침략이 본격화된 일제는 한국에서 물적, 인적 수탈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이 얼마나 개혁적인 게 봐요. 1910년에 조선을 먹었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1932년에 만주국을 만들었다고. 일본 애들에 의해서. 그리고 청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뿌이를 갖다가 여기 책임자를 앉힌다. 바지 사장이야, 쉽게 얘기해서. 1937년에 다시 중일전쟁을 일으킨다고. 중일전쟁을 일으킨다고. 기가 막히죠? 1940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본에서 일으킨다고. 굉장히 계획적이죠. 태평양 전쟁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태평양 전쟁, 일본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일본식 표현 방법도 아래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른다고요. 봐요. 일본의 그 치밀함이 보이고 있죠. 그냥 왕창 가서 확 짚어보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이렇게 가는 아주 치밀성이 이 부분 공부하다 보면 일제 강점기 들어가면 얼마만큼 얘들이 치밀한 일을 갖다 끊임없이 우리가 놀래 놀자요. 서프라이즈예요. 야 대단하다 얘들. 우린 그거 못하잖아요. 이렇게 치밀하지 못해 우리. 정말 우리는 못하는데 일본 너무 치밀해. 하나씩 볼까요? 국가총동원법 총동원됐다는 거 38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이 39년에 한번 다시 일어납니다. 네, 이때 다시 한번 일어나면 쌀 생산 늘려야 됩니다. 경제 생활의 규제 식량 배급제도, 공출제도 미치고 있습니다. 식량을 배급, 그 다음에 공출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양을 확 줄여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즉, 다 군수물자, 군량미로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년 국민정신 총동원력, 인적, 물적 수탈을 다 총동원한다. 전쟁에. 그리고 애국반을 조직했다. 10집을 기준으로 해서 애국반을 만들었다. 배신 못하게 감시도 하고요. 근로보국대 41년 근로보국대 국민근로보급령을 만들어서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가고 도로나 철도, 비행장, 신사 등을 건설하는데 동원했다. 강제로 끌고 갔다. 이거 징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징용. 용이가 쓸 용자는 사람을 데려 쓴다는 얘기죠. 징용. 그 법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징용, 징병제. 그 다음 오른쪽. 1939년부터 모집 형식으로 40년부터 알선 형식으로 100만 명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약 220만 명은 일부는 탈출하여 강복군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강복군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대 1944년 12세에서 40세 미만의 수십만의 강제동원, 여자들을 동원했다. 이 중 5에서 7만 명 정도가 이안부의 성적 놀이개 역할을 했다. 이건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짓들이죠. 그렇죠? 동물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고 이런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 간단한 문제인데 인정하지 않는 일본 애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 할 때 연도를 꼭 물어볼 거예요. 자, 밑에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병제 38년, 국민징용제 39년,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43년, 여자 정신대 문제를 제일 뒤로 넣어주면 돼. 44년 넣어주면. 전쟁 1년, 폐망 1년 전에 이런 나쁜 짓을 해요. 순서 물어볼 것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16쪽. 민족문화 말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선일체. 일본과 우리는 같다고 얘기하고 일본과 우리의 조상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우리는 황제국가의 시민을 갖다가 암송하는 것. 이건 어린이용과 성인용 두 가지가 있어서 암송하게끔 만드는 것. 학교 가서 바로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 모든 학생을 다 모아놓고 학교 대표가 앞에 나가지고 선서 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아침 수업하기 전부터 이미 진을 다 빼내놓는 것들.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들. 신사참배. 일본의 군인들이 우리 조선반도하고 중국을 건너갈 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 희생자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땅을 침략해 주시고 짓밟아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발칵 뒤집어져. 그날 뒤집어져. 왜? 우리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도 뒤집어져. 왜? 다시 궁극적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 가지하고 개인이 밑에 있는 장관들만 가서 다 참배하는 거야. 참배하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뉴스 볼 때 잘 보셔야 돼. 아베가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 절을 하는지 보라고. 왜? 봐봐요. 우리나라를 침략하신 분들, 침략하다가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 중국을 침략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 다 이피를 모셔놨다. 거기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다시 우리나라는 중국이 침략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과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신사참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반일이 또 막 극을 달해야지. 네, 아베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신사참배는 여러분들 눈여겨 잘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아베가 신사참배할 겁니다. 신사참배할 겁니다. 자, 다시 민족문화말살 38년 우리말과 글 금지, 역사도 완전 금지. 네, 완전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근원을 말살하는 창씨 개명 볼까요? 창씨,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야. 아니, 성씨를 바꾼다는 뜻이야. 개명은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 합친 거야. 성과 이름을 바꾸겠다. 창씨 개명입니다. 이게 1930, 잠깐만요. 좀 수정을 할게요. 1939년에 창씨 개명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쏘리, 다시요. 조선 민사령이 개정됐고요. 네, 창씨 개명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수정. 일종의 민사령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요즘 민법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 이름 가지고 있죠. 이름 뭐 할아버지 지어주시든 어머니가 지어주신 아버지 다 지어주셨죠. 고귀한 이름이죠.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쭤보시죠. 아빠한테. 아빠 제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시는 분? 아빠가 지으셨다는 분 사람 한번 들어봐요. 네. 엄마가 지으셨다. 주로 엄마가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지어주시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아빠 제 이름을 왜 지으셨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으셨냐고요. 이제 좀 더 들어갔지. 앞에는 농담처럼 들렸고 혼날 것 같으면 아버지를 놀래면서 이제 깜짝 당하게 만드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따지셔야지 여러분들이. 민법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한테 써먹을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제 이름을 지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 애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 개명합니다. 다 일본식 성을 바꾼다고요. 이때 먼저 법적 근거를 만들게 조선 민사령을 개정한다고. 39년 민법을 개정한다고. 그리고 40년대 창씨 개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약 80% 정도가 창씨 개명을 해요. 왜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돼. 소학교를 갔다가 소학교 입학할 때는 일본식 이름이 아니면 입학이 불허가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공서 가끔씩 가잖아요. 시청이 됐든 동사무소 관공서 입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80% 정도 창씨 개명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끔은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은 창씨 개명하신 분들 전부 다 친일로 봐야 될까요? 이건 좀 그렇죠. 그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시기에 80%가 다 친일로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창씨 개명까지 따지게 되면 우리 친일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없을 거거든요. 창씨 개명까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써먹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지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없어!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배웠는데요. 조선 민사령이라는 게 있었대요. 39년에. 그리고 해방된 영국에 우리는 민법이라는 게 있어서 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래요. 이렇게 살짝. 이게 뭐죠? 아버지에게 폼내라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빠가 협조해주면 어떻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면. 아빠가 그냥 심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말든 학교 가든 말든. 근데 관심 있는 아빠는요. 오 그래?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버지 협조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때문에라도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운동 32년에서 40년까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진흥운동. 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농촌진흥운동 땡땡 하시고요. 일본이 주도했다. 살짝 연필로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볼까요? 반공주의 농업정책,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농업정책, 충궁퇴치, 봄에 곡식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걸 퇴치, 차금퇴치 밑줄 볼까요? 차금. 차금이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돈을 꾸어왔다. 꾸엄. 차금퇴치. 자, 우리 10월과 11월이 되면 추수가 끝나고 농민들이 겨울이 되면 할 게 없어. 추운 겨울에 농사 지을 수가 없다고. 지금처럼 농업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시절에 뭐합니까? 도박한다고. 도박하다 보면 다른 사람 별로 없지. 거의 돈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꾸어다가 도박을 하게 되면 또다시 도박빚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음에 농사를 짓고 도박빚 가면 다 날린다는 거야. 탕진한다는 거야. 이런 취지에 처음 시작된 게 농촌진흥운동이었다. 그 대표 중 하나가 차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차금 퇴치운동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차금이야 둘째 치고 안에 있는 근본적인 뜻을 들어가 보면 일본애들이 우리에게 수탈의 목적으로 만든 게 농촌진흥운동이다. 다시 병참기자정책. 자, 볼까요? 북부지방에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 병참기지를 만들었어요.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금속, 기계, 화학, 공업이 집중 투자됐다. 대신에 서울 이남은요. 농업이야. 처음부터 농사 짓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기 하나 안 들어오는 전혀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살았고, 북한은요. 전기가 들어오는 환한 밝은 세상에 살았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커다란 댐 같은 게 다 북한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쪽은요. 흉년이 들면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저수지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 그 다음에 농업습, 그 다음에 공장에 쓸 물 아예 없어요. 그래서 훗날 김구 선생과 김규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는 거예요. 사자회담 또는 사김회담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전기 끊지 마세요. 서울 전기 다 나갑니다. 물 끊지 마세요. 농사 짓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 당신들 빨갱이하고 색깔이 안 맞으니까 민족주의 우리가 데려갈게요. 안 됩니다. 다 거절당했다고요. 이게 일본 애들이 했던 것들 때문에 북한 애들이 초기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좋은 나라였어요. 북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선생님. 네. 그 시기를 비교하자면 우리 남쪽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전국에는. 근데 지금 시대가 한 70년 지나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죠? 북한을 보면 캄캄하고, 인공위성 사진 가끔씩 보면, 우리는 낮인지 저녁이 구분하지 않게 환하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 이미 설명드렸죠? 남쪽에는 미어나 북쪽에는 양을 생산하는 것은 누구를 견제하는 목적이었다고 그랬죠? 재고를 빨리 쌓아놔서 영국으로부터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쌓아놓은 남면 북양 정책. 봐요. 전쟁을 하는 이 나중에도 뭐하죠?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먹고 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일본 애들이 이런 치밀함,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민족성을 가졌다고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가총동원법 했던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인력 강제동원, 지원병 38년, 징용령 39년, 학도 지원비용제 43년, 징병제 43년, 여자 정의인대 44년. 가끔 순서 물어보니까 보시고요. 공출제도, 전쟁에 사용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탈 정책으로 식량 배급제도 이와 같은 것들 통해서 전시통시가 아니라 통제로 바꿀까요? 전시통제 경제일환으로 통제입니다. 통제경제. 같은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획경제, 계획을 해가면서 하는 것들, 계획경제라고 해요. 통제경제, 이런 방식을 택했다. 그 다음에 30년대 총독, 미나미 총독 하나 잡으시면 돼요. 미나미 총독.
20년대 뭐였죠? 사이토, 마코토. 미라면 몰라도 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사이코도 마코토 하면 무조건 1920년대 문화 통치를 펼쳤던 대표적인 총독이라는 사실. 다음 페이지. 그 박스, 첫 번째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산 타령 보겠습니다. 화물차 가는 소리. 네, 가끔 사료에 끊임없이 나오고요. 또 사료 특강할 때도 계속 할 건데요. 자, 신고산이 우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랑어랑 어야 양곡 배급 적어서 콩 깻묵만 먹고 사누나. 콩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 콩 껍질을 먹는다는 거야.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어랑어랑 어야 만 씹는 허미소 배가 고파 우느나.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어랑어랑 석자 읽고서 족보만 들고 오느나. 이름 석자 읽고 족보만 들고 오느나. 이거 물어본다 전부 다 1930년대 후반에 한국 신멸 정책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정책들이에요. 시대를 물어본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제의 종교탄압, 유교 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유생들에게 상치 은사금을 지금 살짝 밑줄고 봐. 이건 7급 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야 돼. 상치 은사금. 쉽게 해서 유생들을 꼬시는 거야. 유생들, 나이 드신 유생들을 꼬셔가지고 이 돈을 1,0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네 마을에 젊은 유생들 전부 다 한 군데 불러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좀 돈 좀 쓰라는 얘기야. 꼬시는 거야. 친일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상치 은사금 제도다. 지급하고 성균관을, 조선의 대표적인 대학이 성균관이죠.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했다. 경학원 밑줄 긋습니다. 이건 7급 하는 사람들 필수이기도 합니다. 경학원으로.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바뀌었어요. 의미는요, 이때 처음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식적인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학교 가면 아는 교수라고 하는 명칭들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대학교 가면 학점 따는 거 있죠. 뭐 3학점, 2학점, 1학점. 그 다음에 뭐 대학교 졸업을 뭐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런 용어들이 처음 등장해요. 그 다음에 학기, 1학기, 2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1학기, 2학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경학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이게 일제 시기에 등장했다. 경학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11년 시기에 성균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동학회 유도진흥회 대돈사문회 친일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던져주고 민족주의 단체가 아닌 거 고르라고 얘기했을 때 꼭 잡아내셔야 돼요. 대동학회 유도진흥회 대동사문회. 전부 다 친일 유교단체들, 유학자들의 단체들. 불교 개항장을 중심으로 부산, 원산, 인천, 군산, 목포 개항장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조선불교 합병을 기도하고 불교의 친일 교단화가 만들어졌다. 승려법을 제정하고 사찰령을 공포하여 탄압하였고 총독의 지배하에 30개 교구를 두어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도록 하는 함으로써 기존 산중공의제도, 주지선출제도가 붕괴되었다. 주지도 조계종 총본산에서 임명하게 됐다. 그러면 총예산도 조계종 총본산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주물럭주물럭 다 각 집으로 돈을 내려보내는 역할. 지금까지도 조계종이 이걸 하고 있다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왜? 조계종 총무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지금 들어보면 1년에 한 400억 예산인가? 뭐 주물럭거린다는 거야. 전국의 사찰 모든 다 예산을 드리는 거야. 주지금 다 인명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절대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조직이 되겠죠. 깨끗하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죠? 주지들 자기 스스로 주지 스님 뽑는 걸 가야 되겠지. 그리고 예산? 굳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각 사찰에 맞게끔 자기 예산 만들어내고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산 보고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시 가면 되는 거고 자치제로 가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불교도 갈 길이 영원하다. 혹시 여기 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불교 신자 손 한번 들어봐. 있어서 손 안 드는 거야? 선생님 뭐라 할까봐?
아니야.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지. 주지스님 만나 얘기 좀 하라고. 우리 선생님 얘기하는데요. 정신 차리래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독교 갑니다. 안악 사건, 백오인 사건을 강력하게 이끈 것은 기독교 탄압하려는 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안명근의 대라수 청도 감살 미수 사건 있지. 이때 거의 대부분 체포된 사람들 인사가 80%가 기독교인들이야. 왜냐면 함경도와 평안도가 가장 우리 기독교 전파가 빠른 곳이야. 기독교는 상당수가 많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거야. 근데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고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 미국인들이 꽤 많이 와 있었어. 미국인 선교사들도 다 연결돼 있어. 미국인 선교사들이 다 자기 국가에 보고가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체포됐다고 다 보고가 들어가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잖아요. 미국이 압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사건에 백오인 사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백오인이 구속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민회가 해산됐다고 그랬잖아요. 5년, 10년을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전부 다 풀려나요. 왜? 미국과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 기독교 나라인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선교사들 계속 보고가 들어오니까.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탄압당하는 형식이 돼버렸다는 거지. 일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건 아니다. 종교인을 갖다가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역시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파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일제조선교육령 가보겠습니다. 일제조선교육령. 자, 1차 보겠습니다. 실업교육이 치중했다. 밑줄만 실업교육만 하나 밑줄 보겠습니다. 네. 실업교육 하나만. 2차 가볼게요. 사이토 마코토 교육 방침 보겠습니다. 자, 1번 봐볼게요. 사범학교 설치. 그 다음에 대학 설치 밑줄 볼까요? 대학 설치. 원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자 그 반대급부를 만들어준 게 대학이죠. 그 대학 이름이 뭐였죠, 아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이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순서가. 조선인과 일본이 공학을 원칙으로 했다. 이건 별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이죠. 굳이 이쁘지도 않은 일본 애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공학을 원칙으로 했고요. 교육시설이 3면 1교 3개 면에 하나의 학교를 설치했다. 2차 교육 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여러분들이 6년째 다니셨겠죠? 초등학교 때 그죠? 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이게 일종의 중고등학교 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4년에서 5년으로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셨나요? 국민학교 졸업하셨나요?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앞전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또 국민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 있을 거고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끝부분에다가 초등학교 하나 적어놔야 돼요. 초등학교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국민학교 뜻이 어느 단어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황국 신민아에 요거 단어 가져온 거예요. 국민. 네. 선생님이 국민학교 들어갔다가 국민학교 자랑스럽게 나온 사람. 선생님 목욕 갔더니 국민학교가 사라지고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로 가서 초등학교로 졸업하신 분들도. 그 다음에 네. 3차 교육 가볼까요? 네. 미나미 총독 3대 강령 보겠습니다. 내선 일체만 하나만 밑줄까요? 내선 일체 정도만 하나만 밑줄 볼게요. 내선 일체 정도만. 그 다음에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했다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국어 국사를 정규 과목의 수의 과목으로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오타가 하나 있어요. A가 아니라 I로 바꿔 선택 수의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명칭 바뀐 거 한번 볼까요? 4번입니다. 처음에 보통학교 다시 심상소학교로 바뀌었죠. 여기서 말한 심상소학교는요 일본식 학교 이름이에요. 일본도 심상소학교야. 초등학교가 다시 우리나라에도 보통학교가 다시 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는 얘기. 일본식 학교 명칭으로 다 바뀌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써놓으시면 심상소학교는 일본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학교 명칭이에요. 일본에도 심상소학교 이렇게 불렀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1914년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명칭이 됐죠. 4차로 갈까요? 4차. 조선사 완전 폐지. 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대학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축소. 아까 5년에서 4년으로 축소. 그 다음에 4번. 정규 교육보다 근로봉사 내지 방공호 작업 군사훈련이 훨씬 더 많았다. 교육받는 것보다 노동이라든가 군사훈련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됐다. 수업을 여기까지. 오늘 수업량은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시간대까지. 뒷부분은 2주가 남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수업을 반반씩 제가 나눠갈 거거든요. 보시면 다음 시간에는 583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583페이지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근현대사 부분을 한 주에 걸쳐서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은 총 4번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2번째 됐고요. 3번, 4번. 2번만 더 하게 되면 마무리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독립운동사가 중간에 들어있어서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오셔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